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어떤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얘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요즈마 BHT 바이오 헬스 테크놀로지 센터장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우선 바이오 헬스 테크놀로지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션, 에듀케이션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와이즈만 기술연구소와 기술 이전 협약에 대해서 저희가 모듈레이션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에 이제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의료기기의 이제 모습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아메리칸 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원격 진료에 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고요. 그 이타마르라는 의료기기 회사 그리고 기분 이미징은 필캠은 여기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필캠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네. 캡슐 내시경입니다. 캡슐 내시경이고 이 필캠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잠수정을 개발하는 연구자였고요. 그 연구자가 내과 의사랑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필캠을 개발하였습니다. 필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은 다른 올림푸스나 후지에 비해서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혁신적인 기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타마르는 제가 지금 이타마르 회사는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 저기에 이제 CEO랑 같이 교제도 나누고 했었는데 EU 기계입니다. 간단하게 생겼고 여기 보시기에도 보시겠지만 손가락 팁에 꽂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손에 꽂고 여기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슬립 앱니아,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기기이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때 특정한 병원에 가서 만 하루 정도 수면을 하면서 이제 수면 사이클을 보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일종의 대여처럼 환자 가져가서 집에서 수면 사이클을 기록해 오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럼 굉장한 기계다 싶은데 가만히 뜯어보면 도플러가 좀 들어 있고요. 그 슬립 사이클을 기록을 해서 이제 아날라이시스 분석하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 자체는 한 요 정도 크기가 돼요. 노트 크기 정도 되는 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화했고 그거를 이제 임상에서 적용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녁도 되고 8시 되고 이미 강의를 2번 들으셔서 약간은 힘드시고 졸리실 텐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 있나요? 네, 들어가실 때도 계속 째려보죠. 네, 뭐 어떤 특정한 건 없는데 계속 째려봅니다. 째려보고 너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를 묻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오히려 좀 간단하고요. 나올 때가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단체로 움직이시니까 단체 같은 경우는 좀 편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시안계가 혼자 움직여서 뭔가를 가지고 나간다. 그럼 그쪽에서는 제일 먼저 의심하는 케이스예요. 이걸 가져오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으니까 칩들이 엑스레이에 통과가 되면 계속 나오잖아요. 뭐냐? 라고 하는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뺏기거나 내지는 짐 전부를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다고 제가 아스마 천식 환자거든요. 그래서 벤톨린 머리에다 껴가지고 이거 저 호흡기다. 이런 게 호흡기가 있느냐? 우리나라 발달해서 있다. 그러고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물론 이걸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되게 일찍 도착해서 짐 수색을 받았고 입국 절차까지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짐을 계속 수색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영어를 못하는 척.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라서 제가 가기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소중하게 들고 다닙니다.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타마르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저렇게 생긴 기기고요. 요건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수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내과에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과의 코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들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80만 환자 이미 30밀리언 정도 인베스트를 받았고요. 이제 필캠은 아시겠지만 이미 코비디엔에 팔렸죠. 기계를 매매했습니다. 기기 자체와 기술을 매각했고요. 엄청난 가격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김 기사가 600억에 매각이 됐죠. 저희가 그 기사를 저희 이갈 회장님이 보시고 아니 왜 이거를 600억에 파느냐, 6조에 팔 수 있는 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요즈마 캠퍼스가 솔직히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할 일 중에 하나가 밸류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술과 가치들이 좀 너무 저평가되어서 뭐 M&A든 매각이든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회장님도 그렇고 저희 법인장님, 저희 요즈마 캠퍼스는 밸류업을 하자는 게 우선은 가장 큰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요즈마 펀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했고 엑싯을 한 케이스고요.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슨앤존슨의 매각을 통해서 엑싯을 했습니다. 제모 의료 장비도 있고요. 저기 주로 이제 의료기기처럼 보이시는데 여기는 요 부분은 이제 바이오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직 임상 2단계에 있어서 엑시 상태는 아니고요. 임상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즈마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펀드의 50% 정도가 이제 바이오 헬스, 우리나라 말하면 바이오 따로 헬스 따로 이렇게 아니고요.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해서 주로 바이오 헬스 테크놀로지, 메디칼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체가 와이즈만 인스티튜트는 다 아시죠? 와이즈만 연구소.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이제 화학자이고요. 기초의학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투자가 조금 더 강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되면서 90년대에 소련에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유대인 과학자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 부분을 바이오 헬스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뭐 농업의학 이쪽도 많이 투자를 했고 그 투자를 결과로 이제 벤처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약은 안 만들었느냐라는 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약에 대한 자료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그 메디칼에 관련된 모든 특허를 내는 가장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1위에 랭크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존슨앤존스의 독실이라는 약을 와이즈만 연구소와 저희 요즈마 그룹이 한 그 코박손을 저희가 좀 중개를 했고요. 테바의 코박손은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의 치료약으로 세계에 점유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파킨스 치료라든지 엑셀론 알츠하이머 치료약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모두 웬만한 임상의 선생님이시거나 제약사에서는 아실 정도의 약들이 이스라엘에서 개발이 됐고 그게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엑시트한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에 이제 관점이 좀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은 이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와이즈만의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인스티튜트 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인스티튜트인 이슘, 그리고 저기 이제 라하브 같은 경우에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센터는 아니고요. 경영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45년부터 시작한 경영교육센터고요. 대부분의 벤처기업이라든지 경영자, 기업가들은 라하브의 프로그램 코스웍을 꼭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라못은 이제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서고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서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당연에도 있고. 뭐가 다르냐라고 저희 이제 셰프스 부총장님이 와이즈만 인스티튜트의 이제 부총장님이시고 그분은 실제로도 지금도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의 실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5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그분께 항상 물어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테크놀로지 트랜스퍼에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전문가입니까? 했을 때 항상 셰프스 부총장님이 얘기하는 건 결혼을 잘 시켜 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혼을 잘 시켜. 당신들은 매치메이커다. 당신들이 어떠한 경영에 굉장한 지식을 해박하게 가지려고 하거나 내지는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와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중매인이니까 중매인으로서 양쪽의 소통과 양쪽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먼저 하세요. 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서들은 많이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다 같은 경우 18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IP, 법률, 시장, 마케팅에서 보통 4섹터로 나눠지긴 하는데 그분들이 물론 경력도 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양측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들을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
라하브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DFJ의 CEO셨고요. 제너럴 파트너즈면서 CEO셨고요. 베니 제비라는 분이 얘기하신 게 이제 무엇을 만들든 메디칼 쪽에 만든다면 클리니컬 언맷니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게 제가 이제 2012년 후반에 들었으니까요. 국내에서 클리니컬 언맷니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송시현 교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2014년, 13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전부터 클리니컬 언맷니즈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 이제 그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PCR 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이스라엘 회사였고요. 그게 이제 매각이 된 상태였고, 거기 그 회사를 만든 PhD가 내과 선생님입니다. 헤마톨로지. 그 두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임상에서 조금 더 적응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에 제가 자료들 이제 두 분께서 강의해 주신 걸 봤을 때 이제 총론이고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봐주셨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강론이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클리니컬 언맷니즈 좋은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럼 내가 뭔가를 만들 텐데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야 과연 그게 클리니컬 언맷니즈랑 만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라브에서 이제 경영 프로그램을 했을 때 텍스트로 썼던 책이고요. 여기 썼던 이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여쭤볼게요. 개인이 인벤션을 했을 때 그게 이노베이션으로 가는 가장 큰 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펀딩이요. 네, 맞습니다. 자본도 있어야 되죠.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저희 이제 뭐 이스라엘 멘토분들이나 다 얘기하시는 게 인벤트는 절대 이노베이션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인벤트는 인벤트, 발명이고요. 인벤트를 이노베이션 가게 하려면 우선은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 널 그걸 어디다 팔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시장이 없는 상태인데 인벤션을 했을 때 투자를 할 것이냐. 제가 투자자라면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제 돈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 여기 뭐 스트렝스, 위크니스 이건 누구나 뭐 다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 어디다가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라고 봅니다.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를 보기 위해서 이제 주변 시장들을 돌아봐야 되고, 무엇보다 커스터머가 도대체 뭘 요구했을 것이냐,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갔을 때 타임, 과연 내가 이 아이디어를 이노베이션 가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냐가 또 가장 중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헬스 아웃컴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시장의 성장률도 중요할 거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데 지금부터 하락하고 있다. 그럼 그 시장에 못 들어갈 것이고요. 특히 이제 펀딩을 하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시장이 아무리 커도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를 생각하고 이제 다음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를 보기 위해서 과연 이제 의료라고 하면 우선은 크게 환자 그리고 프로바이더, 여기서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하면 뭐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체 헬스 시스템, 이제 의료라는 게 좀 특이하다 그러면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누굴까요? 사용을 그럼 당하는 사람, 환자, 환자가 사용을 당하거나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거나 사는 측은 오히려 의사나 의료인 내지는 헬스 시스템. 그러니까 조금 그냥 우리가 아이폰을 사면 아이폰은 내가 사기 위해 쓰는 거지만 이거는 환자한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 직접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있으면서 항상 경험하는 게 이 물건을 내가 사서 캐시플로우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이제 병원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굉장히 아웃컴도 좋아지지만 그게 캐시플로우를 못 만들면 제가 그걸 살 수는 없는 형태가 되는데
최근 이제 몇몇 기기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벤처기업들이 많이 만드는데 디텍션 바이트 템퍼레이처, 그러니까 체온을 재는 기기인데 그게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돼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환자만 사용하게 되면 시장이 작은데 B2B로 갈 수 있는 시장이냐. 체온을 재서 저희가 어떤 것도 캐시백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당위성이 떨어지죠. 살게 되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진단기기들이 많이들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게 제3국이나 개도국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과연 그게 팔릴 수 있을 것이냐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게요. 우선 국내 시장에 이미 내수 시장에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모니터링 기기 같은 경우. 근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크게 두 가지예요. 가격이 싸거나 정말 월등하거나. 근데 스마트폰 기기니까 당연히 정말 월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격이 싸야 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그러면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그 기기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데 여기서 억세턴스를 과연 진단으로 갈 것이냐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 모니터링 디바이스, 뭐 크게 말해서 귀를 보는 검이경이다. 스마트폰으로 만든. 확실히 비전은 크겠죠. 근데 그게 의사한테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억세턴스 크라이테리어가 의사나 진단 시장은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걸 크게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환자 내지는 보호자거든요. 그러면 그 억세스턴스 크라이테리아는 진단 시장이 아니고 뭐가 될까요? 환자한테 설명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됐을 때는 플랫폼 자체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진단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느낀 건 솔직히 저는 기술은 없었고요. 이스라엘 뭐 의료기기들이나 이스라엘 그 벤처 기업가들을 만났을 때 기술이 다르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황당한 것도 많아요. 제가 본 황당한 PhD 친구 중에 하나는 물론 굉장히 어리긴 했는데 나노 파티클로 바이러스를 싸서 간염을 치료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2012년이니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언제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친구였냐면 그 친구도 20대 친구였는데 게임을 만드는 친구였고요. 그 게임을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재활훈련을 할 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활훈련에 이스라엘도 강한 게 바이오 센서다 보니까 센서를 달고 그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재활훈련을 하는 것. 이러면 또 달라지죠. 근데 재활을 위한 재활훈련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네가 재활을 한다라고 환자를 설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상의사의 관점에서 임상의사가 아니신 분들이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뭐 만약에 클리니컬 에피카시를 좋게 한다면 뭘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닥터 선생님들이 계시죠? 네, 가볍게 봐주시고 네, 아니신 분들은 우선은 우리 광장이 어떤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선 제일 잘 치료가 됐느냐라는 게 간단한 관점이고요. 그러면 그것만 중요하냐? 환자가 환자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만 중요한 우리가 포커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했지만 다른 케이스는 피지션이 얼마나 쉽게 사용할 것이냐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료기기나 어떤 시술,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환자한테 특별한 이득은 없어요. 환자는 그냥 똑같이 사용을 한다 치더라도 의사가 과연 얼마나 쉽게 사용을 하고 재현성이 뛰어나고 트레이닝이 덜 된 의사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된 의사들만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트레이닝이 좀 덜 된 의사들까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면 시장이 확대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내려가면 환자가 단지 치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좋아진다라는 개념도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메디컬 니즈를 찾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의료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는 더 이해관계자들을 잘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퍼블릭 페이어들의 설득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른 기관들도 페이어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많은 난관들에 봉착을 하게 되죠. 우선 돈이라는 게 지불이 돼야 되고 그 돈을 지불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가 다르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했을 때 억셉턴스 크라이테리아를 찾으려면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페이션트 케어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자신이 아는 환자분이 아니고 지인이 유방암이셨대요. 그래서 그 유방암이 앓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빨리 진단이 됐으면 덜 아팠을 텐데 해서 자기가 유방암 기기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벤처기업가를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게 해서 빨리 디텍션이 될 수 있고 환자들이 자신이 이제 유방 검진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기를 통해서 얼리 디텍션이 된다면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분에게 제가 느꼈던 거는 전체 프로세스는 하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유방암이 어떻게 진단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 치료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 과정. 그 과정들을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옆에 있는 지인이 아팠기 때문에 시작한 미션만 가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제 우리 진료를 하게 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준비, 시작, 그리고 OP 후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문제에 대한 과정들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서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하느냐를 구분한다면 그 문제를 파악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메디컬이나 메디컬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깊이가 없는 상황일 때 그 깊이에 대해서 새로 공부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의료인들이 의료 공부를 하는데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고 제가 대리학 계상했을 때 10만 시간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인이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는. 근데 10만 시간을 다시 투자해서 투자의 결정을 하시거나 뭐 기술을 개발하거나 그거는 시간을 너무 아깝게 쓰시게 되니까 그 과정을 좀 빠르게 하려면 각 프로세스당 육하원칙에 원해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파악하신다면 각각의 클리니컬 언맷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기 쉬워지는 툴이 되시는 겁니다. 우선은 질병 자체를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의학적인 거, 클리니컬 아웃컴, 아나토미와 생리학, 그러니까 이건 해부학과 생리학이고요. 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패소피지올로지 이런 것들과 중요한 게 이제 비용적인 면, 요것들을 각 과정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보시게 된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각각의 과정들을 제가 표현한 거고요. 뭐 크게는 메디컬이냐, 서저리냐죠.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느냐, 내지는 째고 수술을 받느냐라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는 케이스와 수술 받지 않는 케이스의 접근 방법은 좀 다르게 되니까 그 접근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고 진행을 하시면 그 클리니컬 언맷 니즈를 찾는데 조금 더 패스트 트랙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과연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다 과정을 알고 내가 프로세스를 알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선은 가장 문제는 환자들은 아파서 오시잖아요. 페인이 있고 그리고 빨리 죽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아프지도 않고 빨리 죽지도 않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상포진 통증인데 물론 아프죠. 아프긴 한데 대상포진 통증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다시 통증을 악화시키고 이제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의 시술의 리스크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시술 자체가 잘못된 시술이 많아지는 시술이라면 그 잘못된 시술을 줄여줄 것이냐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냐 뭐 도구마를 다룰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이 위쪽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냐, 효용성을 높이는 거냐. 이 효용성을 높이는 거에는 휴먼 리소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휴먼 리소스 자체가 효용도가 높아지게. 그다음에 사람을 빨리빨리 교육시키는 방법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줄이는 걸로 가면 결국은 말펑션을 줄이게 되는 거고 언서티니티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을 봤을 때 이 기본적인 과정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선은 셋업 자체, 프로세스의 셋업을 옵저베이션 하고요. 그리고 과정을 또 옵저베이션 하고 그것들을 전부 도큐멘트화 하면서 옵저베이션 하는데 여기서 옵저베이션은 관찰은 아니고요. 그 팀원들이 서로 나누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리파인도 팀원들이 서너 명이 같은 프로세스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세스를 본다면 그 프로세스를 다시 리파이닝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에어컨 안 되나요? 에어컨이 안 되네. 좀 더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가 아웃컴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이제 각각의 키들입니다. 리듀스 코스트를 어떻게 내려갔느냐, 과연 피지션들이나 그 퍼실리티가 어떤 식으로 좋아진 프로세스를 가진 것을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선 피지션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복잡하지 않고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심플해진다는 뜻일 거고, 환자들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는 어떤 임상적인 걸 했을 때 그거에 부가적인 우리가 말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별로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가 이 프로그램을 과연 개선했느냐는 이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찾아서 프로세스도 알았고 내 아이디어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했는데 그러면 어떤 니즈와 리스크를 찾을 것이냐인데요. 이거 제가 나무를 그렸는데 이 나무를 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심장에 모 혈관이 막혔어요. 막혔을 때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뚫죠. 뚫는 거는 우선 시술인데 시술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시술을 하고 나서가 끝이 아닙니다. 얘는 재발을 하고 그 뚫기 위해서 넣었던 스텐트는 막히게 됩니다. 그럼 두 가지인 거죠. 뚫고 끝이 아니고 뚫고 나서 그 스텐트가 막히는 것을 줄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스텐트에 다시 넣는 과정을 쉽게 할 것이냐, 내지는 스텐트에 클롯이 붙는 걸 막는 약을 먹을 것이냐, 스텐트 자체가 클롯이 붙지 않게 할 것이냐, 이 다양한 과정들이 생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다 만들었는데 내 기계를 누가 돈을 줄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만들고 다 기계를 했는데 이 사람도 돈을 쓰기 그렇고 저 사람도 돈을 쓰기 그러면 기계는 또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계에 대한 메디컬 니즈가 과연 이 그룹들이 페이어가 될 수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든 제약을 개발하든 기본적인 R&D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항상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든 아니면 제약을 개발하든 우리가 프리클리닉과 클리니컬 테스트를 넘어야 한다는 거. 이거 규제의 과정인데 물론 이 과정이 길게는 몇 년씩도 걸리고 좀 짧게는 2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스트래티지, 전략이 있어야죠. 이게 드롭이 됐는데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드롭이 되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글로벌 CRO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초기 우리가 타겟 물질을 선정할 때부터 스트래티지를 짜라라고 늘 많이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국내에서 바이오 신약을 하거나 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타겟 물질 다 선정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프리클리닉 하고 나서 클리니컬에 CRO를 되거나 프리클리니컬에 CRO를 보는데 CRO는 조언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일찍,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빠져나갈 스트래티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IP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인데 지식재산권도 대부분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뵀을 때 제가 이제 변리사들을 소개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특허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특허 만드는 사람은 만들기 쉽습니다.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도면 그리고 청구항 쓰고 명세서 기록하고. 근데 그게 과연 특허는 나오겠죠.
보호되는 특허, 공격할 수 있는 특허가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이제 이스라엘 TLO 같은 경우는 IP를 만들기 전 내지는 논문 제작 전에 이미 IP가 개입이 돼요. IP 로이어들이 아니면 IP 전문가들이 전략을 어디서부터 짤 것이냐. 내가 이걸 개발하고 연구자들은 다 논문을 내야 되잖아요. 논문을 언제쯤 낼 것이냐부터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변호사님도 계시고 여기 변리사님도 계시지만 그레이스 페리오드가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 과정 중에 모든 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특히 메디칼은 너무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아주 초기부터 CRO뿐만 아니라 IP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슬라이드 2 케이스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아는데 그럼 요즘화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다음 요즘화 했을 때 이스라엘이 연상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대부분 제가 저 요즘화 캠퍼스에서 왔습니다. 일본인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글자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가타카나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긴 하고 이제 뭐 성서신학자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화는 이스라엘 말이고요. 요즘화 캠퍼스는 지금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내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원재 법인장님과 저희 이걸 회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건 2013년에 들어오셨고요. 법인 설립이 되고 그동안은 이제 펀딩과 다양한 정부기관 사업들을 했었고 지금은 판교 캠퍼스를 개관함으로써 이제 직접적인 운영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장님이 얼마 전에 오셔서 얼굴을 또 한번 비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이시고요. 저희 회장님이 이제 제일 많이 자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센스세요. 바이오센스가 아주 초기 기업이었고요. PhD 둘이서 가져와서 아이디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고 기업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엑싯을 한 장본인이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70대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심사역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가치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투자한 기기들이고요. 저희가 크게는 바이오, IT, 방위 산업 이렇게 세 개를 주로 투자를 합니다. 네, 이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요즘화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요즘화가 처음 시작된 1992년에 회장님의 OCS 수석과학관실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수석과학관실하면 우리나라 뭐 옛날에 과기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미래창조부보다 조금 더 결정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1차적인 결정과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수석과학관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소련에서 대거 과학자들이 들어왔고요. 그 과학자들을 과연 그때 이스라엘 산업은 올리브를 재배하는 것과 다이아몬드 산업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한테 다이아몬드를 캐라 그러거나 올리브를 재배하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에 그 인구들을 어떻게 사업화로 몰아갈 것이냐에 이제 관점을 가져서 저희 이제 회장님이 요즘화 펀드를 조성하게 된 거고요. 요즘화 펀드는 초기에는 정부 투자와 민간 펀드가 40대 60으로 들어왔었고요. 지금 98년부터는 민간 펀드화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가장 강점으로 가지는 건 우선은 창업 자체에 대해서 투자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선은 기업 자체를 스트럭처링을 시키고요. 여기에서는 기업을 초기부터 발굴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하고 기업을 만들고 이제 우리는 엑시트하고 끝나겠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나스닥에 상장을 하거나요. M&A 등으로 통해서 엑시트 저희가 58.6% 정도 되거든요. 엑시트 굉장히 많고 빠른 편이기도 합니다. 요건 요즘화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고요. 우선은 이스라엘의 강점이라면 1990년대 이제 소련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들어오게 되기도 했고 민간 펀드를 유치하면서 그 R&D 센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미국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들, 삼성도 R&D 센터가 2군데가
이미 있고 90년대 후반에 이미 삼성 R&D 센터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 R&D 센터와의 활발한 연계. 그래서 제가 라하브 경영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코스웍을 할 때 그때 총 수강생이 물론 글로벌에서 다 왔으니까 뭐 유럽, 뭐 미국 다양한 곳에서 왔지만 총 수강생이 요 정도였었는데 물론 여기보다 강의실은 컸지만요. 강연자들이 대부분 뭐 글로벌 기업의 CTO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게 되는 케이스. 네트워크가 다르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를 유대인만 쓸 것이냐.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게 저희 이제 요즘아 그룹과 이스라엘의 결론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두된 게 2000년대 중반부터인데 그 전에는 인바운더리에서만 전부 투자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했지만 현재는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가 여기저기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저희도 한국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저평가돼서 엑싯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엑싯되는 부분에 조금 더 가치를 업하자는 게 저희 이제 유니버 캠퍼스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요즘은 아시아를 아시아 벤처의 허브로라고 한국을 아시아 벤처의 허브로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저희 법인장님과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고요. 후츠파 정신은 이미 많이들 이스라엘 하면 언급을 하시는데요. 말 자체는 당돌한 버르장머리 없는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문이랑 비슷하게 단어 자체가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들을 때나 이스라엘 친구들을 했을 때 별로 격이 없어요. 굉장히 저희 회장님하고도 뭐 장난도 치고 얘기도 그냥 막 하고 회장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제가 와이즈만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항상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한국의 기업들을 만나면 기술 이전의 과정과 프로세스와 그 방법을 문서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회장님이나 세부수조장님께 그 얘기를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두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느냐 그리고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 테일러링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게 정답이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세요. 비슷한 얘기죠. 당돌하게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 한국 벤처기업이 과연 왜 문제 있느냐라는 게 물론 인력 확보도 가장 문제지만 이제 중요한 건 해외 진출 실패를 많이 하게 되죠. 지금 내수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 특히 메디컬 시장은 메디컬 디바이스를 팔아도 많이 팔 수 없고요. 의료기 시장에 진출하기도 어렵고 제약을 했을 때 내수 시장이 별로 크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갈 것이냐.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다리를 놔줘야 되고 누군가는 돌을 놔줘야 된다라는 의미시고요. 근데 이스라엘 벤처 창업가들을 제가 만났을 때 좀 다르다고 느낀 건요. 그들이 후츠파 정신 때문에 그런지 그 VC들이나 투자자들한테 거부를 당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보통 뭐 많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웨이즈라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구글에 6조 정도에 팔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구글에 찾아간 게 거절을 5번 당했었거든요. 우리 만약에 거절 5번, 한 번 당하면 대부분 이제 다시 안 하게 되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 스타벅스를 만든 슐츠 그 사람이 278번 거절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냥 벤처 창업가들도 투자자를 만났을 때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너무 자괴감에 빠지거나 가라앉지 않는데 그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SNS 통해서 느꼈지만 한국의 VC나 투자자들은 그 대부분 아이디어가 이제 시장에 들어가기에 딱 핏이 맞지는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벤션이 이노베이션 가기 위해서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요즘한 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면서 CEO를 같이 영입을 하거나 멘토링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국내에서 많이 빠져 있지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이상한 친구가 발표를 해도 너 아이디어 좋은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라고 질문을 해주는 반면 국내는 그 아이디어를 어디다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연구자들이나 벤처기업가들은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답변을 하는 SNS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시각도 우리나라 문화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의 뭐 담당자분께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내지는 한국의 중견 제약사들이 좀 예의가 있어야 되겠죠. 친절해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왔을 때 연구자들은 주눅이 많이 들어있고 굉장히 의리라 느끼는데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하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폴라이트하고 친절한 것이 있다면 한국의 많은 아이디어들도 비록 아직은 아이디어지만 그 아이디어가 이스라엘처럼 뭐 글로벌 시장에도 나가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더 큰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거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문제점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선은 그 각각의 그 기업들의 인큐베이션을 할 때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기술 자체가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컨버전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 연구자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투자자 네트워크, 그리고 서플라이어 네트워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아이디어가 비록 아직은 아주 굉장히 초기된 게라면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와 공동 연구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벤처 창업들을 저희 요즘 캠퍼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 이제 간단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등의 도식화고요.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서들의 커머셜라이제이션 능력이 물론 전체적인 그림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게 인문학적일 수도 있는데요. 서로 간의 소통을 어떻게 중재하고 서로 간을 어떻게 매치메이킹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저희 요즘은 그룹은 기술 이전 매칭도 하고요. 물론 수요뿐만 아니라 정보도 제공해주고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경우는 YG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 하게 되고요. 이런 구조로 저희 요즘 캠퍼스는 운영되고 있고 지금 캠퍼스 프로그램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입주 기관들인데요. 우선은 다른 기관들보다는 여기 글로벌 VC들이 들어 있어요. 영국 VC고요, 상하이 쪽도 있고. 저희 VC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데모데이를 통해서 발굴한 기업 중에는 POCT입니다. 포인트 오브 케어 테크닉인데 그 기술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술이었고요. 그 기술을 NHS의 안티젠과 지금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매각이 되지 않아도 그 기술을 매추레이션 시켜서 글로벌 시장으로 내보내는 역할들을 요즘 그룹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